네, 오늘은 가설검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간 추정에서 배웠던 개념을 좀 응용하면 가설검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가설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비만 클리닉에서는 자신들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주일 내에 5kg 이상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자 40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샘플 사이즈 40명을 갖고 한번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겠죠. 그래서 감량된 체중 평균을 내보니까 4.5 정도 나왔다.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비만 클리닉의 이러한 샘플 평균을 보고서 우리가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좋을까? 가설검정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구간 추정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죠. 자, 비만 클리닉에서 5kg 이상 체중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5kg 이상. 그 얘기는 뭐 모든 사람을 다 5kg 이상 체중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5kg 못 줄였다 그러면 그건 뭐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 틀렸다.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죠. 평균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주장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장하는 것 자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5kg 이상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참여한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만약에 안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내가 다 줄여주겠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광고는 할 수 있어도 실제 시비가 붙으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고요. 통상적인 개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5kg 이상 모든 사람을 다 전수조사 해보면 5kg 평균적으로 봤을 때 5kg 이상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만 클리닉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그걸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치를 전체 모집단에 대한 거를 다 해볼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표본을 갖고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의 대상이 지금 추론의 대상이 좀 틀려요. 구간 추정의 상황일 때하고 표본을 있으면 구간 추정일 때는 여기서 추정의 대상이 뮤 자체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xbar 갖고서 뮤가 xbar라고 하는 것이 점 추정치고 이거를 xbar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해서 구간으로 얘기해 주는 것을 이제 구간 추정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 뮤가 95%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검정은 뭐냐면 이 표본 갖고서 표본 추정치 갖고 모집단의 추정치가 뭐라고 점을 찍어서 얘기하든지 구간으로 얘기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모집단의 뮤 값이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맞는지를 표본 추정치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추정과 검증을 말로 이렇게 차이를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 그 감을 확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검증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모집단의 이 평균치가 5kg 이상이다. 감량치가 5kg 이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본을 갖고 과연 모집단의 모평균이 5 이상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bar을 구해봤더니 4.5가 나왔어. 가설검정을 모르면
통계학이라는 걸 모르면 이게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바가 4.5. 안 되잖아. 정반대가 나왔잖아. 5 이상이 아니라 5 미만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비만 클리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하지만 통계학은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 x바 이게 표본을 또 달리하면 예를 들어서 x바가 뒤집어서 5 이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5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x바가 표본을 달리해서 4.9 이렇게 수치가 좀 다르. 아주 가깝게 5에 가깝게. 아주 아깝다. 4.99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아쉽지만 그렇죠? 그래서 표본만 갖고 모집단을 이렇게 하나의 값 갖고 하나에 가깝고 하나에 가깝고 이런 식으로 모집단의 값이 맞네 틀리네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금방 샘플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물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첨예하게 한번 다퉈봐야 될 문제예요. 만약 이렇게 어떤 샘플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어떤 샘플을 했더니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상당히 판가름하기가 지금 힘들어요. 통계학 적용해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바가 4.5라는 게 이게 아니라는 증거로 쓸 수 있는 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x바라는 거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죠. x바라는 거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모평균에서 나오는 거죠. 모평균의 모수는 하나지만 모평균이라는 모수는 하나지만 x바라고 하는 표본평균 값은 무한계란 말이에요. 무한계의 샘플을 통해서 나오는 무한계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x바의 분포는 정기분포에 접근한다 그랬죠. 샘플 사이즈가 크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변수의 값이 될 겁니다. 여기서 샘플 사이즈가 40이죠. 40이기 때문에 센트럴 리미트 어림을 안심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뮤가 5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뮤가 5 이상이면 뭐 무한계 숫자죠. 그러니까 뮤 5 하나를 잡아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뮤 5. 뮤가 5다. 뮤가 5라는 그런 모집단에서 x바라고 4.5라는 값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인지 그걸 알아보면 돼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뮤가 5다. 그러면 일단 그게 맞다고 얘기하자. 그럼 뮤가 5라면 이 4.5라는 게 충분히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냐. 거기서 말해요. 충분히라는 게 중요하죠. 간신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 확률적인 거죠. 확률적으로. 자, 어떠한 모집단의 모수의 값을 갖더라도 x바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떠한 뭐 4.5라는 값은 이론적으로 못 나올 수 없는 거죠. 뮤가 무슨 값을 갖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이런 분포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성의 대결을 해야 돼요. 충분히 그런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 x바가 4.5라는 값이 충분히 납득할 정도로 누구나 오래할 수 정도로 4.5라는 값이 나올 수 있나. 아니면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가능성이 적다.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게 아마 판단의 잣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이 뮤가 5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x바의 범위를 한번 좀 봅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그런 무책임한 표현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서 끊을까요?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충분히랑 95%. 95%. 충분히. 통계학의 기준은 충분히라는 거는 95%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5%. 이거 나머지 여기는 합치면 뒤꿈친 건 5%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5%는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서 나오는 이 x바 값들은 자, 어디서 오는 거냐? 그렇죠? 이 x바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자, 95% 말고 나머지 5%의 x바 값들은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해야 되느냐? 여기 95%의 x바 값들을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이라고 하면 이 나머지 x바 값들은 그러면 어디서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값이냐? 여기에 이쪽의 x바 값들을 보면 뮤가 5보다 큰. 뮤가 5보다 큰 모집단. 예를 들어서 뮤가 6. 뮤가 6이면 일단 여기가 중심이 한 여기가 6이라면 몇쯤 되겠죠? 6?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죠?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5보다 크니까 중심이. 그러면 여기 있는 x바 값들은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 나온 x바 값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충분히 하지 않고 좀 더 충분히 어디서 나온 가능성이 있다? 뮤가 5보다 큰 모집단에서 나온 x바의 가능성이 더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x바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여기 있는 데서 나올 수도 있지만 충분치가 않다. 아주 작다. 가능성이 여기는 2.5%죠? 2.5%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서 더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 뮤가 5보다 작은 모집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더 충분히 많다. 이 구간 안에 들어가죠? 95% 구간 안에. 이거에 95% 구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바로 이런 식입니다. x바가 어떤 값이 나오면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일단 5에서 나왔는 건지를 살펴봐요. 5에서. 그래서 이 x바 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5에서 나온 값이라고 받아들여지고요. 5에서 나온 값이라고 받아들여지고 비슷해요. 우리 95% 신뢰 구간 어떤 개념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 95% 안에 들어가면 그 x바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받아주고요. 이런 양쪽에 2.5%, 2.5%에 해당되는 그런 x바들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여기서 나온 거고 이건 여기서 나왔다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4.5라는 값이 과연 이 경계선에서 안쪽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것만 여기에 있는 건지 4.5니까 5m니까 그죠?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이 경계선 어느 쪽에 좌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계선 왼쪽에 있으면 뮤가 5라는 그런 모집단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건 너무 적고 어떻게요? 뮤가 5보다 작은 그런 모집단에서 나온 x바의 가능성이 충분히 더 많다. 그런 겁니다. 가능성의 대결이죠. 자, 그러니까 이 값을 지금 구하는 게 급선무죠. 이 값은 어떻게 구해요? 95%니까. x바가 확률 변수죠. 그래서
뮤를 중심으로 x바가 뮤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렇게 하면 x바가 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바로 여기에 이게 95%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요? 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이거는 뮤 플러스 오차 범위. 이쪽 값만 구하면 되죠. 5 마이너스 1.96 루트 샘플 사이즈가 46 루트 40 분의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물론 안 나와 있겠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 1.5를 대신 써도 되죠. 그래도 1.96을 그대로 쓸 수 있죠.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에 의해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근사치긴 하죠. 정확한 값을 하고 싶으면 이거 해당되는 t 변수의 값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5 1.96) 곱하기 1.5 0 나누기 루트죠? 스퀘어 루트 40 4점 반올림에서 4.54 4.54 맞나요? 네. 4.54 맞죠? 경계선의 값이 4.54예요. 이쪽은 5에서 0.46을 뺀 거죠? 그럼 다시 더하면 5.46이 되겠네요. 0.46 플러스 마이너스 0.46을 맞죠? 4.54, 5.46. 그러니까 5.46보다 x바가 크면 이건 어디서 나온 x바는 어느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에요? 뮤가 5라는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라기보다는 뮤가 5보다 큰 모집단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더 크다. 자, 샘플 평균의 값이 4.5였죠? 4.5. 4.5니까 이 경계선 밑에 있네. 그러니까 이 x바들, 요 x바들이라고 하는 게 요 이 x바들이 여기 속하죠? 4.5. 이 x바들 속에 속하는 거죠? 4.5. 이 4.5라는 값은 뮤가 5일 경우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적고 그보다는 뮤가 5보다 작은 모집단에서 나온 x바의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더 커. 이건 이거밖에 안 되고 이건 이거 훨씬 크다. 가능성이 되게 해서.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비만크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잘못될 가능성은 뭘까요? 이 결론이.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가능성. 5%죠? 5%. 4.5가 이 안에 지금 들어갈 4.5가 뮤가 5인 그러한 모집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실수한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샘플 평균이 그렇게 잡혔어요. 아무리 언바이어스 샘플을 잡으려고 랜덤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그때 시뮬레이션 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x바의 분포가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값이 맞는데 아니라고 할 확률을 모두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냐면 뭉뚱그려서 실수할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실수할 확률이 이쪽 2.5%네. 그죠? 2.5%. 이쪽 2.5%. 실수할 확률 2.5%. 양쪽에 다 합쳐서 5%.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너무 적기 때문에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실수할 가능성을 0%,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지 뭐. 5인 모집단에서 가능한 x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지 뭐. 그러면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비만클링의 주장을 받아들여 좋을까? 이런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받아들이면 4.5? 그건 뮤가 5여도 얼마든지 5여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작긴 하지만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가능성의 대결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샘플 한 번만 했잖아요. 샘플링 딱 한 번만 하고 4.5가 나온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많이 한다면 그 x바의 값들이 어디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x바가 4.5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로 이 근처에 있는 값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근처에 있는 값들이. 그렇죠? x바가 4.5. 네? 이러한 모집단에서 x바라는 값들이 그러니까 뮤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x바라는 값들은 주로 여기 있는 값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주로 가능성. 이게 맞다면 주로 여기 있는 값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값이나 여기 있는 값들은 전체를 봤을 때 한 100번 정도 샘플링을 해서 100개의 x바 값을 갖고 서로 막 실갱이를 벌인다면 뭐 나도 이것 때 보자 샘플을 이렇게도 바꿔보자 저렇게도 바꿔보자 해가지고 계속 뭐 핑퐁처럼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 해서 100번 그러면 100번 갖고 얘기해보자. 뮤가 5가 맞다면 그 중에서 절대 다수가 요 5를 중심으로 이렇게 4.54에서 5.46의 값이 나올 것이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값들은 5%의 비율 정도로 100에 한 5번 정도의 비율로 여기 있는 값들이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근처에 이게 맞다면 그렇단 말이야. 맞다면.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맞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 이게 맞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샘플링을 딱 한 번만 해보고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속하는 것들 이렇게 범위를 주고. 그 샘플링 딱 한 번 한 게 여기에 속하느냐. 딱 한 번만 해도 95%라는 구간이 얼마나 넓어요, 이게. 이게 만약에 5가 맞다면 x바가 이 넓은 범위를 비껴나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한 5%. 뮤가 5가 맞다면 x바를 뽑으면 95%의 가능성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야. 이 95%라는 범위를 비껴나가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네? 가능성의 대결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4.5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능성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샘플을 바꿔봤는데 이쪽에 들어갔다. 또 샘플을 바꿔봤는데 이쪽으로 들어갔다. 샘플을 바꿨는데 이쪽으로 갔다.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서 이쪽에 갔다. 뭐 왔다 갔다 샘플 하나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다는 가능성 면에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샘플을 바꿔봤더니 이쪽으로 갔다. 또 바꿨더니 이쪽으로 갔다. 또 바꿨더니 이쪽.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오락가락.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을 더 높이고. 대개의 경우에 경계선을 한번 넘어서 이게 발견되면 대개의 경우에 오락가락 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 이쪽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더. 이게 맞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이쪽의 중심에 있는 값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 값이 나오게 되면 물론 오락가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어떻게 해요? 4.54부터 5.46에 있는 값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자꾸 이렇게 한 번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성 면에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번 영희철수 막 어제 예를 들은 것처럼 샘플에 따라서 경계선을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경계선을 넘어오고 한 번은 이게 맞다고 얘기했다가 한 번은 또 이게 맞다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막 오락가락 할 수도 있어요. 오락가락. 근데 그거는 그 예에서 본 거는 아주 스페셜한 경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문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케이스는 가능성 면에서 이게 맞다면 95%의 경우에 이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그러니까 한 번만 하고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한 번을. 이게 맞다면 95%의 경우에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맞다면 또 한 번 해보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해봐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긴 있죠. 왜 없대요? 있긴 있죠. 하지만 이쪽에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뮤가 5가 맞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게 들어오면 이거는 이게 이쪽으로 맞다는 증거로 되게 된다. 가능성의 대결인 거야. 뭐 만에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여. 통계학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이냐 이거지.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예외적인 상황. 그런 거는 그냥 예외적인 거고요. 어차피 지금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그냥 부분을 보고 전체를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론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성 갖고. 주사를 한 번 던지면 1이 나온다. 그리고 주사위가 나오는 값이 1이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6분의 1이라는 가능성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다 항상 가능성의 대결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간을 굉장히 넓게 잡아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95%. 우리가 실내 구간에서 95%도 그런 의미인데 뭐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구간을 넓게 잡아주는 경우도 뭐냐면 가능성의 대결에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자, 뮤가 5가 맞다면 내가 95%까지 잡아주겠다는 얘기. 이렇게. 뮤가 5가 맞다면 웬만한 건 다 뮤가 5라고 받아들여 주겠다는 얘기. 95%까지. 95%에 들어가는 X바. 이거를 다 경계선을 여기서 끊는 이유는 웬만하면 다 뮤가 5라는 걸로 나 억셉트 해주겠다는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을 넘었다. 그러면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 내가 이렇게까지 넓게 잡아줬는데 이 경계선을 넘었다. 그러면 그거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뮤가 5라는 데서 나왔다기보다는 뮤가 5보다 작다는 데서 나왔다고 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자 그런 겁니다. 그 정도 가능성의 대결을 벌여. 충분히 가능성 95%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뮤가 5보다 작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뮤가 5보다 큰 것이 나오면 뮤가 5보다 큰 X바 값이 여기에 나오면 이제 제가 뮤가 5인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뮤가 5인 경우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지금 안 살펴봤는데 나머지 경우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6. 그럼 뮤가 6인 경우도 한번 저런 식으로 살펴보고 뮤가 7인 경우도 다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뮤가 5인 경우만 살펴보면 돼요. 살펴본다는 얘기는 뮤가 5인 상황을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뮤가 5인 상황을 그려놓고, 자, 95% 구간 딱 잘라놓고, 경계선 만들어놓고, 자, 이 경계선은 이러한 주장에서 이 경계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X바가 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얘기는 뮤가 5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야? 뮤가 5가 크다는 주장을 서포트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계선은 얼마든지 넘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는 값은 뮤가 5보다 큰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맞다는 증거예요. 뮤가 5가 맞다는 증거를 포함해서 뮤가 5가 크다는 증거가 맞다는 증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는 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뮤가 5인 상황만 체크해 보면 돼요. 뮤가 5인 상황만 보고서 이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딱 여기 경계선 하나. 그리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 경계선은 사실 필요 없게 돼요. 얼마든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으면 뮤가 5보다 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따로 그죠? 이건 뮤가 5보다 큰 상황은 따로 또 달리 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뮤가 5인 상황만 그림을 그려서 확인만 해보면 그걸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X바가 5를 넘었다. 5를 포함해서 5를 넘었다. 이 비마클링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다. 한 번 샘플링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가설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가설 검증을 왜 할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이 소비자 단체라 그랬나? 아닌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구나. 이거를 지금 조사한 사람들, 이제 반박하고 싶은 거죠? 이거 5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보다 작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 경계선을 넘는 거죠. 뮤가 5보다 작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돼요? X바는 일단 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왜? 경계선이 5보다 작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바가 5 이상이 나오면 이 경계선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고, 이거는. 이 경계선이 이쪽에 속할까? 이쪽에 속할까? 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구한 X바 값이 이 경계선을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즉,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손을 들어줘야 되나 말아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X바가 5 이상이라는 얘기는 경계선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제로 아니에요. 제로. 전혀 없잖아요. 일단 5보단 작아야 이 경계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이제 그건 이제 계산해 봐야 알겠다, 이제. 그렇지만 5보다 커버리면 5를 포함해서 5보다 커버리면 경계선이 어디냐고 하는 에 따라서 이쪽에 속할 수도 있고 이쪽에 속할 수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가설 검증할 필요 없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비만 클리닉의 주장을 기각할 수 없는, 주장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X바가 5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을 제기하려면 반대되는 증거를 갖고 와서 제기를 해야지, 전혀 반대되지 않은 증거를 갖고 와서 의심을 한다면 그 의심이 받아들여지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알리바이가 거의 확실한 사람을 갖다 놓고, 물론 이제 알리바이가 확실해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알리바이가 확실하면 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그러고도 죄를 졌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너무 적기 때문에 일단 풀어주고 보는 거예요.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다툼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야. 이거. 뭔가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증거를 갖고서 이게 5보다 작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의심해 볼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의심해 봐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의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대전제가 뭐냐면 샘플은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샘플은 잘 만들어져 있다. 물론 이렇게 나와도 비만 클리닉의 주장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었죠? 어떤 게? 샘플을 조작했다거나, 샘플이 뭔가 샘플링을 전혀 얼토당토하게 했다거나.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꽤 맞췄다는 얘기죠.
얼추당토 않게 나왔다. 알리바이를 그런 식으로 뭐 어거지로 껴맞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가설검증. 자, 그러면 또 하나 가설검증을 좀 보겠습니다. 실내를 좀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포멀하게 기계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기계적으로 가설검증하는 그런 방법을 보게 됩니다. 가설검증을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설검증 보면 그 구간 추정의 이야기는 어려웠지만 구간 추정의 결론은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냥 x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그것도 뭐 1.96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표본이 작을 때 클 때 아주 뭐 이거 1.96을 G분포의 변수를 쓰느냐 T분포의 변수를 쓰느냐 그 차이. 아주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줄여지죠. 그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저 구간 추정 가설 검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지만 사실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해. 이것도 뭐 몇 줄 안 돼요. 자, 1.5리터들이 감귤 주스의 라벨에는 지방 함량이 1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 45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조회사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좀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저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 소비자 단체에서 45개의 감귤 주스 병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해 본 결과 지방 함량이 평균 1.1g. 1g이 넘었네요. 그죠? 자, 나타났다. 자, 소비자 단체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를 갖고 온 거죠? 증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제조회사에서는 지방 함량의 평균치가 1보다 1g 이하다. 지방 함량이 1g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는 뭐 주장을 했건 안 했건 하여튼 자기네 제품이 이러한 성격의 제품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방 함량이 1g 이하다.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증거를 잡았죠? 아니라는 증거를 1.1 나왔어. 1.1g.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주장이 이 제조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 이거는 충분히 이제 다퉈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x바가 1 이하가 나왔다. 이러면 이건 증거가 안 돼요. 다퉈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이런 거 갖고서 무슨 어떻게 다퉈요, 그죠? 뭔가 시비를 걸 때는 뭐예요? 시비를 걸 때는 증거를 갖고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증거도 없이 그냥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증거가 전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설 검증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설 검증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충분히 의심, 그죠? 의심,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고 다퉈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설 검증은 이렇게 다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한번 증거를 갖고 한번 따져보자. 그런 거야. 난 증거가 있다. 자, 똑같은 접근 방식이죠? 아까 비만 클리닉의 접근 방식하고. 이제 좀 부호가 아까는 뭐 이상 그랬는데 이제는 뭐 이하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럼 뭐 뮤가 1인 상황을 봅시다. 뮤가 1인 상황. 그러면 뮤가 1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x바의 범위, 95%의 범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럼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1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차 범위
뮤 플러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경계선의 값이 얼마로 나오는지. 1 플러스 1.96 제가 마이너스를 안 하고 플러스를 했죠? 그거 이유가 있겠죠? 플러스 1.96 곱하기 표본의 표준 편차가 일단 샘플 사이즈가 지금 45이기 때문에 센트럴 리미트 세어림에서 정기분포를 근사치를 좀 쓰는 겁니다. 1.96 표본의 표준 편차 뭡니까? 0.2g 네, 나누기 루트 n이죠? sqrt 스퀘어 루트 n 샘플 사이즈 45개 1.06 그러니까 1 플러스 0.6이네요. 이쪽은 1 마이너스 0.6이니까 9.9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뮤가 1인 그런 감귤 병의 지방 함량을 나올 수 있는 95% 샘플에서 나올 수 있는 95%는 지방 함량을 재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0.06이 된다 이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0.06 오차를 고려해서 오차를 고려했다는 게 결국 이 표준 편차를 고려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표준 편차를 고려. 그래서 95%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뮤가 1인 감귤병에서 전체 한 100개를 조사하면 한 95개는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나머지 5개는 여기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충분히가 아니고 가능성은 작지만 쳐서 5% 가능성은 작지만 이 범위에서 벗어난 그죠? 9.94보다 9.94가 아니라 0.94 맞죠? 0.94 0.94보다 지방 함량이 작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06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가능성 굉장히 작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양심적으로 했다.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체를 지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아들여주면 여기에 들어가도 그냥 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뮤가 지금 1인 경우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x바가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에 경계선 이쪽에 나오면 즉 1.06보다 크게 나오면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가능성이 더 훨씬 커요? 1보다 큰 요건 뮤가 1이죠. 뮤가 1보다 큰 모집단에서 나온 x바의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죠. x바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 x바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뮤가 1이라는 모집단에서 나오는 가능성도 있고 뮤가 1보다 큰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둘 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뮤가 2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어떤 가능성이 더 크냐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x바 값들은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가능성 면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속해 있는 x바의 값들은 여기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 가능성, 95% 들어가는 가능성은 뮤가 1보다 작은 모집단에서 나오는 값. 그게 95%의 가능성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값이다. 여기서 95%의 범주에 들어가는 값이다. 여기서는 5% 들어가는 값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95%로 들어가는 값을 택해야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결론은 나왔죠? 자, 이쪽은 해볼 필요가 없죠? 이쪽은 왜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제조회사의
제조회사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증거죠. 이쪽은 해볼 필요 없고, 이쪽 경계선은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일이 아니라는 1보다 작다는 증거인데, 그 1보다 작다는 증거는 즉 뮤가 1보다 작다는 증거, 즉 제조회사의 증거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의 주장을 서포트하려면 요 경계선을 넘어야 되죠. 즉 1.06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넘었죠. 1.1.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회사의 주장이 틀렸다,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감귤 주스 라벨의 표시가 옳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지방 성분이, 그러니까 1.06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뮤가 1이라는 그런 집단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숫자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고려해갖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고려해갖고는 1.06은 넘으면 안 된다, 판단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X바가,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가, X바가 만약에 1.05가 나왔다, 아슬아슬하게 1.05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록 1보다 크지만, 1보다 크게 나왔지만 이 제조회사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95%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95%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뮤가 1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X바 값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05의 높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5의 높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 구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높이의 대결이 아니에요. 뮤가 1이라는 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냐, 이렇게. 그걸 95%의 범위로 아주 폭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심을 할 때는 왜 이렇게 폭넓게 잡아줄까요? 어떤 사람이 의심을 했다. 그럼 그 의심한 사람의 의심이 맞다고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돼요. 엄격하게. 왜 그래요?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찾아와갖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무가설, 그러니까 이 가설 검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재판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지금 무죄 유죄로 따진다면 제조회사는 일단 무죄라고 봐야 돼요. 죄가 없다. 이게 맞다. 그러면 이 소비자 단체의 주장은 뭐 유죄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죄라는 증거가 빼도 박도 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확실해야만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유죄라는. 그렇지 않고 뭐 대략 의심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X바가 1보다 큰 값이 나왔네, 1.05가 나왔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네, 높이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95%의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냐 아니냐, 그걸로 툭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유죄라고 하는 증거가 아주 확실할 때만 이거를 유죄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다 무죄다, 그렇게 해주는 원리하고 재판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거.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을 유죄라고 할 수 없다는 거는, 바꿔 얘기해서 그 사람이 무죄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뭐 자꾸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보이고, 그럼 도대체 유죄가 아니라면 무죄지 어떻게 그게 무죄라고 본 건 아니다, 그냥 유죄가 아닐 뿐이다, 그런 거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모집단을 우리는 범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촬영한 게 CCTV가 정확하게 있지 않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라면 증거라고 하는 샘플을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갖고 전체를 판단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그 모집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 사람이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 증거하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집단의 어떤 값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모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값을 가설로 하나를 정해놓고 표본을 이용해서 그 가설로 정해놓은 모집단의 모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검증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검정, 그거를 비슷한 거예요. 테스트,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그런 모집단의 모수의 값을 가정하고, 그런 가설이죠. 가정한 그런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 테스트해 보는 거를 우리는 통계학에서는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4번 예 9.4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는 앞에 두 예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봤던 것도 대립가설 보면, 대립가설 제가 지금 아직 규모가설 대립가설 얘기 안 했으니까. 자, 보십시오. 상황을 좀 보세요. 애견 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사료를 3kg 포대에 담고 있다. 이 기계가 포대당 3kg을 제대로 담는지.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좀 기계의 성능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포장하는 기계인데 양을 정확하게 담는 건지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량을 제대로 담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담아도 안 되고 덜 담아도 안 되는. 우리가 앞서 봤던 두 가지 예에서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감량하는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감귤 주스의 뭐 지방 함량 같은 경우는 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죠. 부등호의 방향이 좌니 우니 뭐 그런 부등식의 형태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부등식의 형태가 아니죠. 좀 더 들어가도 안 되고 덜 들어간다도 안 되고 정량을 담는지 그런 거예요. 많을수록 적을수록 그런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평균적으로 지금 3kg을 담고 있다. 3kg을 제대로 담는다. 그러면 여기에 의심하는 상황은 뭘까? 의심하는 상황은 3kg보다 더 담을까봐 의심, 아니면 3kg보다 덜 담을까봐 의심. 이런 한쪽이 아니죠? 이렇게 돼도 문제고 이렇게 돼도 문제고, 그죠? 양쪽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은 앞에 두 가지 경우하고 달리 이런 상황, 의심스러운 상황,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의심, 확인. 자, 그러면 3kg이 맞다, 그렇게 하면 그러한 모집단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 모평균이 3이 맞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을 하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3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고 3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경계선을 잡아서 잘라내는 거죠. 이걸 95%. 문제 무슨 아까 봤지만 99% 어떨 때는 95%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네. 얘 9.3 보면 1% 아까 제가 지금 유의수지라는 정의도 한 적이 없고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에서 1% 유의수준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몰라야 지금 정상이에요. 의미도. 근데 만약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5%가 아니고 1%냐. 그리고 얘 9.4에 보면 유의수준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학생들은 직업이 문제 푸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걸 틀리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확실하게 잘 어떤 유형에 속하는 문제인지 이 문제는 어떤 테크닉에 있어서 사용하는 문제인지 어떤 팁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랬죠. 저는 볼 때 실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좀 관점을 좀 달리하는 것도 좀 좋아요. 자, 이런 상황이 좀 의심이죠? 이런 상황이 의심. 경계선을 잘랐을 때 아까하고는 달리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여기에 들어가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도 이제는 양쪽 다 뮤가 3이라고 하는 모집단에 이 x바들은 속하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적다. 여기에 2.5%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x바들 그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이 좀 더 있고 요거는 가능성이 아주 없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냥 뭉뚱그려서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퉁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95%라는 걸로 한꺼번에 퉁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거, 여기에 속하는 거, 여기에 속하는 거 별 차이 없어요. 요거는 가능성이 요거밖에, 이건 여기서 가능성이 요거밖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95%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x바들은 뭐예요? 뭐라는 증거예요? 가능성이 요만큼인 거는 그러면 더더욱이 뮤가 3이라는 아주 더 강력한 증거고 x바가 여기에 나온 거는 뮤가 3이라고 하는 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고 그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가설검증에서는 뮤가 3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이것도 한번 그냥 잡아놓고 보자는 거예요. 뮤가 3이라고 잡아놓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낮이를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툭 쳐서 뮤가 3이라는 게 맞다면 대체로 95%의 경우에는 다 이런 범주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 2.5% 나머지 합쳐서 5%의 경우는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값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들은 여기서 나온 값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가능성들이 적은 다 퉁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값 아니냐. 그거보다는 이런 모집단에서 나온 뮤가 3보다 큰 이쪽은 뮤가 3보다 작은 모집단에서의 95%에 속하는 값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 그럴 가능성이 더 95%를 훨씬 더 크다. 여기에 나오는 x바 값들은 5%의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러한 모집단에 대해서 95%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다. 5%에 95%. 되게 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하고 95%. 요것만 따져도 높이가 확 차이 나죠. 그러니까 높이를 굳이 따지고 싶으면은 아주 월등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높고 확률 밀도가 조금만 더 높아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게 95%에 들어가는 값이냐 그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어디서 왔니? 이렇게 어디서 아까 썼잖아요. 어디서 왔니 너? 여기 있는 x바가 몰라요. 너 어디서 왔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여기서 보면 이걸로 보면 나는 5%고 이걸로 보면 95%에 속하고 이걸로 보면 난 5%에 속하고 이걸로 보면 난 95%에 속하는 값이다. 그래서 5대 95로 5대 95에서 아주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95%라는 걸 아주 크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뮤가 3이라는 게 맞다면 재판하는 건 똑같다 그러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이걸 동등하게 쳐주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쳐준다면은 이걸 뭐 높이를 정확하게 재갖고 뭐 할 거예요. 밀도 같은 걸 재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훨씬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 주장을 서포트하려면 이 아주 엄격한 이 구석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무너뜨리려면, 이거를 반박하려면, 그래서 이 의심이 맞다고 하려면 이게 아니라는 증거를 쓰려면,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는 거 95%까지 잡아준다고. 그만큼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이걸 싸고 도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똑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준다는 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준다. 그래서 95%라는 걸 아주 범위를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시비를 못 걸게. 이 정도 잡아줬으면 됐지 않았느냐? 근데 이 범위에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경계선이 양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 경계선을 넘어도 이게 아니라는 증거고, 이쪽 경계선을 넘어도 이게 아니라는 증거죠. 아까 처음에 두 개 봤던 얘하고 틀리죠. 첫 번째 봤던 거는 경계선이 아까 이쪽에 있었죠. 두 번째는 경계선이 이쪽에 있었고, 지금 경계선은 양쪽에 있었고, 양쪽에 있고. 자, 표본, 그러면 경계선의 값을 구해야 되죠. 여기서도 3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3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3 플러스 1.96) 곱하기 시그마 표준 편차가 0.3이 나왔죠? 0.3 나누기 스퀘어 루트 표본 사이즈가 30 3.10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끊으면 3.11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11이라는 얘기죠. 이게 0.11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 경계선의 값이 3.11 이쪽은 2.89 이렇게잖아요. 2.89 0.11 더하면 3 나오죠. 그래서 2.8 이게 맞다면 95%의 경우에는 2.89에서부터 3.11의 값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맞다면 2.89에서 3.11의 값이 나와. 그래서 x바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모집단의 값은 3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3보다 작게 나와도 3보다 크게 나와도 그건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모집단의 값은 3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계선을 넘어 3.1보다 큰 값, 2.89보다 작은 값은 모집단의 평균이 3이라는 그런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작다. 5%의 범주에 드는 값이다. 그래서 더 크게 95%의 범주에 드는 값. 이거 3보다 크거나 이거 3보다 작은 그런 95%의 범주에 드는 값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1이 나왔죠? 3.1 평균의 값이 3.1 3.1이면 3.11 0.01 차이로 못 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계는 문제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큰 문제, 진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문제는 없다. 가능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전수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 우리는 단지 추정해서 아니면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가능성 면에서는 그렇진 않다.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2가 나왔다거나 3.2가 나오거나 경계선 밑에 있는 값 2.8이 나오거나 2.8이 나오거나 3.2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거는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다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이렇게 의심할 만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건 무죄가 아니고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설 검정에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가설 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공식 포멀하게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다르게 합니다. 지금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 그래서 제가 구간 추정을 설명하면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몇 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설 검정도 나중에 보면 몇 줄 안 돼요. 진짜로 몇 줄 안 돼요. 한 페이지 거리도 안 돼요. 얘기는 상당히 많지만.
자, 보세요. 가설 검증에서는 두 개의 가설이 대등한 입장에서 표본자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하셨겠죠? 가설 검증에서는 두 개의 가설이.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쪽은 말하자면 의심의 대상이겠죠? 의심의 대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측이요. 의심의 대상, 그리고 의심의 증거. 의심의 대상과 의심하는 측. 이 두 측은 동등한 입장에서 표본자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가 유리해요? 이쪽이 의심의 대상이 항상 유리해요. 웬만하면 이쪽을 싸고 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심하는 측의 주장이 맞으려면 아주 확실한 증거.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이게 의심하는 측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분명치 않으면 일단 의심의 대상, 이걸 맞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심의 대상, 이거를 이쪽을 기무가설이다. null hypothesis로. 우리 세 가지에서 보면 아까 비만 클리닉의 입장이죠. 체중 감량이 5kg 이상이다 했던 거예요. 감귤 주스 만드는 회사요. 지방 함량이 1g 이하다. 그 다음에 아까 무슨 포장 그 기계가 정확하게 3kg을 담고 있다. 그 주장 3kg 평균적으로 3kg. 이런 게 다 기무가설에 속하는 거예요. 의심의 대상들. 이런 걸 기무가설. 그래서 기무가설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H0다 이렇게. null hypothesis잖아요. null. 제로란 뜻. 알파벳 O가 아니고 숫자 제로예요. H0. H0라고 이렇게 H0. null hypothesis라고. 그다음에 의심하는 측의 주장. 이거를 대립가설. 나란히 쓰면 대립가설 쪽에서 이쪽 아까 비만 클리닉에서는 감량이 5kg 안 될 것이다. 이쪽은 지방 함량이 1g 넘을 것이다. 이쪽은 평균적으로 3kg을 담지 못할 것이다. 뭔가 오차가 오차가 심하다. 그런 얘기. 이걸 대립가설. 그 표현을 대립가설은 alternative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 이거를 H1, 이걸 제로라 그랬으니까 이걸 1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0, 1 이렇게 0, 1. 제로의 반대는 1이에요. 제로 두 개 표시할 때는 디지털 넘버라고 그러죠. 0, 1. 혹은 이거를 HA라고 표현도 하고요. 소문자를 쓰기도 하고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 HA, alternative에 A자를 따서요. 대립가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H1을 많이 써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A 쓰면 HA 하면 필기체로 쓰다가 이게 H0하고 필체가 안 좋은 사람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쭉 보면 기무가설을 먼저 쓰고 대립가설을 나중에 쓰기 때문에 눈치껏 봐서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안 좋아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명확하게 그래서 0, 1 이렇게 표시. 이 가설 검증을 흔히 형사 재판에 비유한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는 거하고 가설 검증하고는 상당히 유사해요.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마인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95%에 해당되는 것들을 귀무가설이 맞다고 하는 걸로 범위를 X바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아주는. 그래서 귀무가설이 무죄, 대립가설이 유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유죄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없으면은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다. 진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다. 설사 무죄라고 유죄라고 판결을 해도 그 사람이 무죄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판결할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유죄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반대가 무죄 아니냐?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아들여. 뭐야?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경계선을 넘나들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야. 경계선을 넘나들 수가 있다고. 재판을 하긴 했지만 경계선을 막 샘플이 X바가 여기 나왔다가 경계선을 막 넘나들 수가 있다고 이게.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여튼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만 유죄라고 할 수가 없다. 무죄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판결의 형식을 갖춘 범위 내에서 유죄라고 하는 거지. 유죄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진짜는 아무도 모르고. 진짜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표본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을 갖고. 모집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한다는 게 표본 말고 이제 모집단 한번 까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가설검정이 던지는 질문은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항상 그래요. 원칙이 대립가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그게 아니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충분한 증거. 물론 그거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게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요. 근데 실제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유죄 아니면 무죄자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저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게 대립가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충분한 대립 귀무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그래서 이 꼬리 부분 충분하다는 게. 모수가 이거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극단적인 갑질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229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그렇죠? 반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이는 대립가설을 충분히 입증돼서 의미한다. 반면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것이 귀무가설이 입증되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귀무가설이 입증되었다는 건 아니다.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건 아니다 하는 거야.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경계선을 무죄라고 판단되면 경계선을 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다. 비슷한 얘기. 자, 그다음에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여기서는 1종 오류, 2종 오류, 오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학부 수준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1종 오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종 오류는 특별한 경우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도 거의 없어요. 실제에서는 아카데미에서는 상당히 2종 오류까지 얘기하지만 실제에서는 2종 오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1종 오류.
그러니까 그냥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류를 여기서 아카데미에서는 일종 오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류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판단을 낼 때 오류. 우리도 얘기했었죠. 어떤 오류예요? 여기 있는 x바 값도 그렇고 여기 있는 x바 값도 만약에 귀무가설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부등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뮤제로죠. 뮤제로라고 놓고서 뮤제로가 맞다고 놓고서 거기에 나올 수 있는 x바 값들을 쭉 보는 거죠. 근데 이 x바 값들이 뮤제로인 집단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적다. 5%.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게 실수죠. 실수냐 아니냐 물으면 실수죠. x바 값이 여기 있거나 나오면 이거를 기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증거로 삼잖아요. 왜? 가능성의 대결로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가능성의 대결로. 여기에 95%, 여기에 95%에 속한. 그래서 이런 모집단이나 이런 모집단. 내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얼마? 여기 2.5%, 여기 2.5%. 합쳐서 5%.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실수한 거죠. 그게 바로 실수할 확률이죠. 무죄인 사람을 애매모호하게 유죄라고 판단하잖아요. 가끔 그런 실수 범하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런 실수가 두려워서 혹시나 모르니까 다 풀어주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무죄라는 확신이 있어도 무죄는 확실한 증거를 못하고 유죄라는 증거만 자꾸 나오고 무죄라는 증거는 안 나오고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아주 가능성 좀 이런 범죄 들어갔다는 그런 거죠. 실제는 무죄인데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실제는 무죄인데 유죄를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할 확률이 분명히 있죠. 존재하잖아요. 5%로. 그리고 실제로 실수할 수도 있고 확률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종 오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크기, 요 면적의 크기. 항상 가설 검정은 요거 확률 밀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여기에 속하면 그냥 다 기무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기엔 너무나 극단적인 값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면 다 그런 거예요. 아깝게 그런 거 없어요. 아깝게 유죄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기무가설 대립가설에서는 형량의 차이가 없어요. 1년형, 2년형, 3년형 그런 거 차이 없어요. 여기서 기무가설에서는 재판하고 다른 점은 무조건 여기 속하면 그냥 기무가설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아깝게 조금 넘었어. 아깝죠? 그렇지만 또 기각. 아주 충분히 넘었어요. 그것도 기각이죠. 확실하게 기각, 아깝게 기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각. 1.56 실수할 확률. 그래서 요 사이즈, 요 면적 사이즈를 1.56. 그런 실수를 1.56. 그리고 그 사이즈를, 죄송합니다. 그 사이즈를 뭐라 그러냐면, 233페이지에 유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왔죠? 유의 수준. 기무가설을 잘못 기각한 확률. 기무가설이 맞는데, 그죠? 맞잖아요. 기무가설, 이 모평균화에서도 x바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맞잖아요. 맞는데 기각시킨 거 아니에요? 맞는데 기각시켰잖아요. 확률이 작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그 잘못 기각할 확률을 그 사이즈를 그런 실수를 1.5라고 그러고 그 사이즈를 그 확률의 크기를 유의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죄가 맞는데 무죄인 사람을 잘못 유죄로 판단할 확률. 유의 수준. 항상 그거는 존재하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항상 가정을 하기 때문에 x바이 값이 마이너스 분대부터 무한대까지 즉 항상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뮤의 값이 뭐든 간에 x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일정 오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뮤의 값이 뭐든지 간에 x바 값은 이게 무슨 값을 갖든지 x바 값은 무슨 값인지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정 오류는 피할 수가 없단 말이야. 실설. 자, 그렇게 용어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교재에서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두시라고 하는 용어만 선택해서 알아두시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무가설, 대립가설, 그 다음에 일종오류, 보시고, 그 다음에 일종오류하고 이종오류를 예를 들어서 한 이 예 9.1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녀입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이걸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봤던 대로 예 9.234, 그 세 개 예가 대표적인 예예요. 대립가설의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귀무가설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 귀무가설 형태는 항상 이렇게 부등호식으로 이렇게 뭐 크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같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잘못 기억할 확률 유의수준. 그러니까 가설 검증을 할 때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경계선의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항상 문제죠. 즉 이 경계선의 값을 어디서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요 영역의 사이즈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1.56 이 실수할 확률의 사이즈 유의수준 이거를 이제 알파라고 합니다. 요 사이즈 요 안에 들어가면 기각시키잖아요. 귀무가설을. 그래서 이걸 기각력이라고도 해요. 기각력의 크기라고도 해요. 알파를. 유의수준. 쉬운 말로 해서 기각력의 크기라고. 어려운 말로 유의수준이라고. 그래서 이 크기를, 즉 이 경계선을 어디다 정하느냐가 알파를 줄인다는 얘기가 뭐야? 실설 확률을 줄인다는 얘기죠? 알파를 줄인다는 얘기가. 유의수준을 줄인다는 얘기야. 오류를 줄인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오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선이 쫙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오류를 줄이려면. 대신에 이제 이게 95%가 아니라 예를 들면 99%가 되는 거겠죠? 99%. 아주 폭넓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무죄를 해주겠다는 거죠. 즉 웬만하면 이 귀무가설에서 정한 모수의 값을 다 받아들여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에 따라서도 어떤 재판관은 유죄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무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한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수준 알파를 예를 들면 1%로 하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1%로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5%로 판단하겠다. 이 사람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엄격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범하게 하려면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요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동떨어진 값. 아주 동떨어진 값이 나와야지만 그거를 이 대립가설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 아무 말 없으면 5%를 택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신뢰 수준을 95%를 잡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5라는 숫자로. 5%. 아무 말 없으면 5%.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뭐 그런 사안마다 그런 게 있어요. 가설 검증을 할 때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 사안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1%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건 일은 누가 정하느냐? 그거는 이 일일 때는 이것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기존의 연구 결과들하고는 좀 너무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좀 뒤엎는 주장을 좀 내가 한다. 그러면 자기가 주장이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의 수준을 1%로 잡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기존의 주장하고 거의 비슷한 내가 또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한 5%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5%, 특이한 상황에서 아주 엄격하게 1%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문제에서 이거를 우리는 나오죠? 1%로 하라, 5%로 하라.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거의 5%로 하시면 돼요. 별말 없으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